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통속과 융합적 사고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액트 6 영화 조율 한번 해주세요. 영화평론가 유준하 씨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6교시에는 이 영화 속에서의 융합이 아닌 한 감독을 통한 영화의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인 감독은 미국의 데이미안 샤젤 감독이에요. 이분은 아버지가 프랑스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샤젤인데, 여러분 라라랜드는 많이 보셨죠? 2017년에 골든글로브 상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도 5개나 탔죠. 물론 감독상도 탄 그런 감독이에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감독인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주로 뮤지컬과 음악에 관한 그런 장르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데뷔한 공원 벤치의 가이와 메들린도 뮤지컬 영화였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음악과 춤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랜드 피아노, 그 다음에 유명한 위플래시, 이것은 에디 리치라는 그 드러머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라라랜드도 뮤지컬의 장면이 많이 나오죠. 춤과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죠. 그런데 이분이 샤젤 감독이 이제 1년 만에 2018년에 퍼스트맨이라는 우주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퍼스트맨은 최초로 인간으로서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을 영화의 이야기로 만든 영화입니다. 완전히 영화의 장르가 달라졌죠. 그런데도 이렇게 달라진 장르를 통합하는 능력을 샤젤 감독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음악 영화를 만들다가 우주 영화를 만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한번 우리 오늘 두 영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라라랜드. 영화 라라랜드는 단연 2017년 골든글로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작품상 등 총 7개의 부문의 후보로 오른 뒤 후보에 오른 모든 부문에서 수상을 하면서 7관왕이 됐거든요. 조금은 살벌하기까지 했던 음악 영화 위플래시로 영화 팬들을 놀라게 한 뒤 라라랜드로 영화계를 휩쓸고 있는 젊은 감독 데이미안 샤젤. 이 기세를 몰아서 201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주요 부문을 석권할 수 있을지 영화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라라랜드에 관한 흥미로운 6가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물론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그만 보세요. 그럼 진짜로 시작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 아직 아카데미 시상식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라라랜드는 2017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7개 부문 수상은 골든글로브 시상식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상을 탄 부문들도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작곡상, 주제가상 등 주요 부문들을 싹쓸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든글로브 역사상 주요 부문 5개, 그러니까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그리고 남녀주연상을 한꺼번에 수상한 영화는 1975년 작품이었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단 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주요 부문 5개를 동시에 수상했던 영화는 1934년 작품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1975년 작품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리고 1991년 작품 양들의 침묵 단 3편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라라랜드가 아카데미 시상식의 역사에도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 너무나도 강렬해서 시작과 함께 관객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라라랜드의 오프닝은 골든글로브 오프닝에서도 패러디되면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언뜻 한 번에 촬영한 듯한 이 장면은 실제로는 3개의 장면을 합쳐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보시면 카메라가 휙 돌아가는 장면이 정확히 2번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앞뒤 촬영분을 붙이는 편집점이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3개의 촬영분은 보셨던 그대로 각각 한 번에 촬영된 것이 맞으며 겨우겨우 촬영 허가를 얻어서 딱 이틀, 그것도 해가 뜬
1시간 동안에만 촬영해서 얻어낸 장면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면이 사용된 LA의 한 고속도로의 진입로가 정확하게 1994년 작품이었던 영화 스피드에 등장했던 진입로라고 합니다. 이때는 CG를 이용해서 도로 한복판이 잘려있는 장면이 나왔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찍은 장면이 통편집될 뻔했다는 것인데요. 데이미언 셔젤 감독은 영화적 완성도가 헤쳐지는 것 같아서 무려 3개월 가까이 이 장면을 뺀 채 영화를 편집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나중에야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 장면을 집어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의 한 수와 최악의 한 수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죠. 카사블랑카. 미아가 일하는 커피숍을 찾아간 세바스찬. 둘은 영화 세트장을 돌아다니며 짧은 데이트를 즐기죠. 이때 미아는 자신이 일하는 커피숍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면서 영화 카사블랑카에 등장하는 창문이 바로 저 창문이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전 영화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영화 카사블랑카에 대한 오마주는 영화 후반부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가게에 나타난 미아를 발견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인데요. 영화 카사블랑카에도 거의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인연이 자신의 가게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겠죠. 될성 부른 떡잎. 담백한 노래 실력은 물론 수개월간 연습해서 완성했다는 한밤의 댄스 장면을 통해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은 빼어난 춤 실력을 뽐냈습니다. 거기에 라이언 고슬링은 수개월의 연습을 통해 피아노 연주 장면까지 대역 없이 완성시키면서 여러 가지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실제 라이언 고슬링이 단기간에 피아노를 익히는 모습을 보고 영화에 같이 출연했던 가수 존 레전드는 그 재능에 질투심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네요.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평소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존 레전드는 이 영화를 위해서 기타를 제대로 배워야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기타를 치는 게 어색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네요. 다시 라이언 고슬링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라이언 고슬링의 가제다능함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넘치는 끼 덕분에 어려서부터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영상을 꽤 많이 남겼거든요. 어린 라이언 고슬링은 실제로 17,000여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미키마우스 클럽이라는 유명 TV쇼에서도 2년 동안 활약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함께 TV쇼에 출연했던 출연진 중에는 가수 저스틴 팀벌레이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리고 배우 캐리 러셀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걸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거겠죠. 미녀의 아웃, 야수의 인. 애초 라라랜드의 남녀 주인공은 위플래시의 마일스 텔러와 해리포터의 엠마 왓슨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두 명 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중에 엠마 왓슨이 라라랜드의 출연을 포기했던 이유는 디즈니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미녀와 야수 실사 영화 프로젝트에 합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흥미롭게도 라이언 고슬링은 라라랜드에 합류하기 위해서 미녀와 야수의 출연을 고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라이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훌륭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캐스팅에 응했던 엠마 스톤의 선택도 그랬고요. 과연 또 다른 엠마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실사판 미녀와 야수는 2017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디션. 라라랜드에 등장하는 여러 곡들은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은 저스틴 허위츠가 기존의 헐리우드에서 이름을 날렸던 여러 뮤지컬 영화들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한 곡, 엠마 스톤이 연기했던 미아가 오디션 장면에서 부른 노래는 저스틴 허위츠가 어떤 곡도 참고하지 않고 순수한 창작곡으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녹음 자체도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에서 사용된 기법을 이용해서 사전 녹음 없이 현장에서 실제 노래하는 방식으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엠마 스톤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옆방에 자리 잡은 피아노 연주자와 호흡을 맞추며 노래를 한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미아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영화에 담겨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라라랜드에 관한 6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오신 분들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드렸길 바라며 또한 흥미롭게 여기까지 하고 자, 퍼스트맨을 보겠습니다. 작품은 위플래시, 라라랜드의 감독 데이미언 셔젤이 그려낸 달색의 여행 퍼스트맨입니다. 퍼스트맨이 다루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새긴 사나이 닐 암스트롱이 바로 영화 퍼스트맨의 주인공이죠. 영화는 그가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달 착륙에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라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제는 역사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심지어 착륙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수억 명이 목격했던 이야기. 이것을 영화화한들 흥미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게다가 비슷한 시기 나사의 우주 탐사 계획 중 더 긴박하고 위험했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론 하워드 감독의 아폴로 13입니다. 뻔한 결말의 이야기와 이미 다뤄진 소재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 데이미언 셔젤은 이를 위해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체험과 인물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 탐사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미래의 우주선은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안락하고 깔끔한 공간인데요. 하지만 역사 속 과거의 우주선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어 말하자면 인간을 깡통에 집어넣어 우주로 던지는 수준이었죠. 영화는 이런 느낌을 강조하려는 듯 우주비행을 시종일관 불안한 영상과 소리로 표현합니다. 강하게 요동치는 기체, 그에 따라 귀를 찢는 듯이 날카롭게 이어지는 금속 마찰음, 여기에 좁아터진 조종석과 그마저도 제대로 볼 수 없게 극도로 제한된 시야까지. 아니 무슨 우주선이 다 쓰러져가는 고철 수준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된 우주계획이었으니 이런 고충과 위험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 그 시절 그 순간 우주선에 앉아있던 닐 암스트롱의 경험을 생생하게 대리 체험할 정도였죠. 최초의 달세계 여행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지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이토록 위험한 일에 도전하는 닐 암스트롱과 그의 가족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나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한 사람과 그의 가족에 주목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드라마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카메라는 여전히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초창기 아폴로 계획은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고 그런 만큼 무사기한을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족의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처럼 인물에게 초점을 두었기에 제목 또한 퍼스트맨, 최초의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 인물의 위대한 성공에 집중하진 않았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탐사 이후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지금도 가장 위대한 우주인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영화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찬란한 환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신 어딘가 쓸쓸한 모습이었죠. 여기서 여타 우주 영화와는 다른 데이미언 셔젤의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비슷한 소재를 다뤘던 아폴로 13은 실패를 승리로 바꾼 영광스러운 여정을 그려냈고 SF 영화인 인터스텔라, 마션, 그래비티 또한 영화 전반에 긍정과 희망을 가득 품고 있었죠. 그런데 왜 퍼스트맨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토록 쓸쓸한 분위기를 품었을까요? 데이미언 셔젤은 이제 겨우 3편의 장편 영화를 만들었지만 하나같이 위대한 작품들이었고 그 영화들은 모두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위플래시는 꿈을 향한 집착과 광기,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몰입과 환희를 다루었죠. 라라랜드는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가지 않은 길에 관한 애틋한 심정을 노래했습니다. 그럼 퍼스트맨은 꿈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꿈을 이룬 것은 아니다. 암스트롱의 아내는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닐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아암에 걸린 딸이 건강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남은 것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실과 슬픔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우주 덕후라 달 탐사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를 성공했을 때 짜릿한 환희를 느끼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감정에서 멀찍이 떨어져 언제나 쓸쓸한 곳에 서 있었죠. 위대한 성공 이면에서 한 사람이 겪어야 했던 꿈의 좌절과 상실. 그것이 퍼스트맨에서 느껴지는 꿈에 관한 감독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퍼스트맨은 생생한 영상과 깊은 사색을 담고 있는 작품이지만 아무래도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마치 우주선에 탑승한 것처럼 정신없이 요동치는 화면에서 생동감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짜릿할 수 없겠지만 그런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저 정신없고 시끄러운 영상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도 촉촉하게 전개하기보다는 최대한 감정선을 억누른 채 메마르게 진행하다 보니 다소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좋게 말하면 절제가 빛을 발했지만 너무 억누른 것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우주 탐사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영화? 아니면 정신없고 시끄러운 노잼 영화? 당신에게 이 영화는 어떤 작품으로 남을 것 같나요? 영화 퍼스트맨의 다이아 지수는 작품성 4.0, 비주얼 4.5, 오락성 1.5, 연기 4.0, 스토리 3.5입니다.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퍼스트맨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예. 잠깐 저를 보시고 예,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데미안 샤젤이란 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감독이 되려면 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장르에 한 장르에만 머물지 않고 결국 다른 장르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음악 영화를 만들다가 SF 영화로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감독은 그런 장르가 다른 영화 속에서도 어떤 그 감독의 철학 또는 신념 어떤 보는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잘 평해 준 것처럼 그 샤젤 감독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성공, 인간의 삶에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성취와 꿈의 성취와 성공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과 또 아픔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장르가 다르지만 모든 영화에서 발견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뭔가 시각적으로만 멋있게 보여주는 영화보다는 한 단계 깊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유진아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